자,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자유와 문명의 최전선 역할을 맡고 있다. 두 번째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무기청 역할을 맡고 있다. 가성비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세계 경제가 중국과 거리를 띄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는 그 거리 띄고 싶다 그래서 띄어지는 게 아니잖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거리가 띄어질 거 아니에요. 우선 첫째는 거리 띄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발작해서 날뛸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서 소부장 좀 얻어가면 그 뭐 간신간신 뭐 살아갈 수 있겠죠. 중국 지금 처음으로 2008년 이후에 지금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 때 잠깐 빼고 그 코로나 시작했을 때 초기 한두 달 빼고 처음으로 그거는 이제 워낙 이상한 일이니까 처음으로 저게 떨어졌죠. 수출 수입이 둘 다 떨어졌어요. 여기 둘 다 떨어지면서 여전히 무역은 흑자인데 저렇게 축소돼 나가는 거거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 반도체 안 사가고 중국에서 우리 소부장 안 사가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생필품 사오니까 계속 사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아직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공급망, 제조업 기지가 아직 덜 발달해 있으니까 우리 수출은 축소되고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고 거기다 원자재 가격은 상승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개고생하고 있는 거죠. 뭐 개고생 좀 해야죠 어떻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국에 이렇게 목숨줄을 갖고 가만 이렇게 이걸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반발이 정밀 조절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을 급속하게 공급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해 제조업 강국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우리밖에 없죠. 반도체, 배터리 광물 정련, 조선, 전기차, 가전, 5G 통신 장비. 저게 만약에 한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 중국을 떼내고 싶어도 못 떼내. 배 만들라 그러니까 다 중국 찾아가야 돼. 전기차 만들려니까 중국 찾아가야 돼. 배터리 만들려니까 중국 찾아가야 돼. 반도체 만들려니까 중국 찾아가야 돼. 가전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만들려니까 중국 거 쓸 수밖에 없어. 5G 통신 장비 깔라 그러니까 뭐 가격이랑 품질 이런 거 보니까 도저히 무슨 에릭슨이나 이런 건 게임이 안 돼. 중국 찾아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은 중국을 떼내고 싶어도 못 떼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다 한국이 제공하니까 떼낼 수 있다고요. 거리를 점점 벌릴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소형, 초소형 원자로가 이제 양산이거든요. 저건 양산 물건이에요. 우리가 무슨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원전, 그 다음에 폴란드에 짓는 원전, 이런 거는 한 번씩 프로젝트 붙으면 4, 5년씩 걸리면서 저건 규모가 크잖아. 몇 조 단위씩 되잖아요. 저건 그런 게 아니에요. 초소형 원자로는 뭐 몇천억 이하고, 몇천억 이하예요. 그냥 찍어내는 원자로야, 저건. 특히 초소형은 더 그래. 지금 저게 초소형 원자로 클라스T거든요. 저게 1kW짜리거든요. 우주에 써보려고 만든 거예요. 저기 이제 빨간 원 안에 들어있는 게 저게 원자로인데 저 원자로의 크기는 밥을 담는 보온밥통 있죠? 높이 한 20cm, 요거 한 10cm, 15cm 되는 거. 그거만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발전 파트예요. 한국에서 만들면 저거보다 훨씬 더 삽박하게 만들겠지. 저 위에 발전 파트까지 딱 세트로. 그러니까 중국 말고 소형, 초소형 원자로 양산 파트너를 구한다. 저 양산해야 되는 물건인데 한국밖에 없는 게. 그래서 바이든이 와서 같이 손잡자는 게 저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과 초소형은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야 돼요. 저거는. 양산 개념이 있다고요. 저건.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로랑은 달라요. 컨셉이. 표준화된, 그러니까 모듈식이라는 거예요. 모듈라. SMR이 스몰 모듈라 리액터잖아요. 모듈이라는 건 뭐예요? 표준화되어 있어서 막 찍어낸다는 소리잖아. 뭐 한국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소형, 초소형 원자로 시장이 열렸는데 저 삽박하게 가성비 맞춰가지고 양산할 수 있는데 찾으니까 다른 나라 없다. 중국밖에 없다. 그럼 저게 디커플링이 되겠냐고.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안 찢어져. 달자원 개발을 해야 돼. 그러면 뭐 좀 기술 들어가는 건 이번에 한국 다누리 같이 뭐 편광 카메라, 뭐 감마선 카메라 이러면 그래 이제 달자원 지도 만들지만
또 그다음에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기계 장치도 만들어야 될 거고 뭐 근데 그런 거는 한국이랑 같이 하면 뭔가 그래도 한 손 거드는 맛이 단단히 있잖아. 쟤들이랑 상의해서 기계를 만들면은 확실히 만들지. 그렇게 딱 갖춰져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되면 탈자원 개발하려고 그러면 중국 손 잡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 한국이 중국 차이나 디커플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국가예요. 그 역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서방의 가치 체계를 인류 보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한국이. 자, 예를 들어 유럽인이 개인 중요합니다. 내 자유 중요하죠. 내 자유민주주의 중요한 거고요. 그 인류 보편의 세계 보편의 그런 규범에 바탕한 국제 질서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말 듣고 있는 태국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니들이 승자여서 하는 말이지. 우리 태국은 좀 달라. 그건 네 얘기고. 그런데 그러한 가치 체계를 한국인이 인류 보편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자유, 시장, 공화국 그런 공화국들이 모여서 공영 공존의 어떤 게임의 룰에 따라서 공영 공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걸 한국인들이 그걸 대중적 메시지로 얘기하면 서방 사람들은 실감해. 야, 저거 우리가 확립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한국 애들은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표현하냐. 저 참 신통하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 꼭 예시가 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창들 만나서 깔깔거리고 웃다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이렇게 나중에 사진 보면 다 늙었는데 그 얼굴의 뒤에 그 중학교 때 모습 혹은 뭐 초등학교 때 모습이 이렇게 오버래핑 돼 있다고요. 분명히 늙고 사가 있는 얼굴인데 그런 오버래핑 되는 느낌 이게 굉장히 그 인간의 보편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영국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 우리 영국이랑 저희들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왔지. 근데 저희들 말하는 거가 우리가 말하는 거에서부터 뭔가 변형시켜서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야 정말 같네. 그래서 이 한류의 힘이 저런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서방 사람들 입장은 그 전에 영국 사람이 얘기할 땐 콧방구도 안 껴. 야, 그건 너희 옛날 대영제국하고 말이야. 세상을 호령했으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 태국은 달라. 하던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은, 야, 이게 세상이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도 저 지금 저기서 한국애가 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지. 우리 사회에도 있어. 내 마음속에도 있고. 이거 잘 키워서 우리도 하면 대충은 하겠네. 이런 자신감을 주고 비전을 준단 말이에요.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관점 놀이거든. 퍼스펙티브 게임이라고. 이게 인간이 하는 게임 중에 최고의 게임입니다. 관점 놀이가. 그게 한류의 매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자유문명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성비 갑 자유민주 무기창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러시아를 이게 자유를 향해서 표류할 수 있도록 딱 가둘 수가 있도록 그 수단을 제공해. 이 유럽 자유벨트에. 그 다음에 차이나 디커플링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공해. 서방에서 확립시킨 가치체계를 인류 보편으로 재해석해서 퍼뜨리고 있어. 이런 나라 없어요. 없다니까. 저 넷 중에 하나둘이라도 제대로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유일한 초특급 파트너죠. 저 탱크 앞에 서 있는 저 소녀, 1950년이라면 지금은 이제 살아계실 수도 있지. 이제 85세. 83세, 80세.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고요. 또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자, 이러한 한국의 힘, 이러한 그 미국의 초특급 파트너, 초특급 동맹이 되는 이러한 한국의 포지셔닝,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냐? 정신이 숨어 있고 영혼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동맹은 1953년이죠. 한미동맹 53년에 맺어졌으니까 그 64년 전에 민간동맹이 188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 민간동맹을 저는 3인필지 고종이 시켜가지고 그 한글로 사람들이 널리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지식 세트라는 거죠. 3인필지. 그거를 헐버트가 지었죠. 편집을 했죠. 호머 헐버트. 저 왼쪽에 있는 할배인데 저희를 할 때는 나이 20대 후반 청년이에요. 헐버트가 그 우남 이승만의 띠동갑이거든. 19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28살쯤 와서 26살 때 3인필지가 나온 거예요. 저 젊은 청년 선교사는 이 한글을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한글 3인필지 보면 띄어쓰기가 좀 돼 있을 거예요. 한글 띄어쓰기에 대한 룰을 잡았고요. 한글 문장 부호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저게 뭐예요? 맞춤법의 기본이죠. 헐버트를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맞춤법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맞춤법의 기본이 뭐겠어요? 띄어쓰기가 있고 문장 부호가 있어야 그 다음 맞춤법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리랑 같은 민요를 체보를 했고요. 한국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가셔서 이 책을 사시면 괜찮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책에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Languages of India. 인도 드라비다어와 한국어 사이의 문법 비교.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한국어 드라비다어랑 좀 비슷한 데가 있다. 또 풀이니 쌀이니 이런 그 농경과 관계된 단어가 상당히 많게 드라비다어랑 같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걸 제일 먼저 한 게 누구냐? 헐버트예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래서 저게 헐버트가 쓴 책이야. 한국어에 대한 최초의 언어학적 책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더 심오한 언어학적 통찰을 담은 게 훈민정음 해제죠. 그러나 비교 언어학적 책은 저게 최초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뒷전이고 아주 심오한 인문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우남 이승만의 스승이었고요. 가이드였고요. 보호자였고요. 동지입니다. 그리고 우남의 손을 잡고 숨지기 위해서 자기 처를 아픈 처를 이별을 한 직후에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여기 청량리 그 당시에 우린 나중에 청량리 정신병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정신병원이 아니라 그게 시립요양병원이고 당시엔 제일 좋은 병원이었어요. 1948년에는. 그래서 거기 청량리 시립요양병원에서 운명하신 분이죠. 지금 저기에 가면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제가 가끔 가면 그분 묘에는 반드시 들려요. 그분 묘 보러 가요, 사실은. 우남과 12년 띠동갑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럼 뭐야 헐버트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매료됐을까? 혹은 한국을 위해서 왜 슬퍼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죠? 뭐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식민지 된 데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 한국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고 헐버트가 한 말이 있어요. 한 민족의 멸망은 온갖 느낌을 소용돌이치게 만든다. There is a peculiar pathos in the extinction of a nation. 저게 헐버트가 한 말이고요. 헐버트 비슷한 사람들이 꽤 많죠. 뭐 전쟁고아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미국인이 한둘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특히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유엔 기념 그런 관계돼서 그 훈장 받으셨죠. 이게 문재인이가 훈장 안 챙겨줘서 이번에 챙겨드린 거야. 아마 참나 그러니까 저기 위트컴 장군이거든요. 그 후손이 아마 위트컴 희망재단인가를 하는 모양이게 후손이 대신 받은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장군이죠. 그런데 전쟁 끝나고 한국에 눌러 앉아서 전쟁고아 챙기는 사업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그 부인이 한국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뿌리를 박으신 분이에요. 그 전쟁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양반이 1953년에 아마 그 전쟁 와중일 거예요. 끝물에 그 부산에 이제 피난민이 모여갖고 왕창 몰렸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 군수물자를 풀어가서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에 미국 의회까지 불려갔어. 그 의회에 딱 청문 받으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라 그랬냐?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감동해서 일어나서 다 박수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1953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자, 이런 분들이 왜 한국에 대해서 슬퍼했을까? 왜 한국에 대해서 동감했을까? 왜 한국에 매혹됐을까? 이미 저기에 저 사람들과 뭔가 통할 수 있는 정신적 끈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에 한류가 이미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류 코드가.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헐버트 같은 사람이 아까 제가 저 앞에 페이지에 잠깐 써놨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득부득 우겨서 언더우드랑 엄청 싸워가지고 집어넣은 양반이거든요. 이 전 세계에서요, 이 성경 번역 성경에 그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도미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었고, 근데 저게 이제 그 그리스 문화권에 갔을 때 거기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거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아빠라는 말 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아빠는 그냥 아마 초기 그리스 성경에서는 초기에 그냥 아빠는 ABBA 말하자면 그 유대말 아람어로 그냥 쓰고 아빠 마이 로드 도미네라고 거기다가 붙여서 했다 그래요. 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 연구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확실히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추정된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를 부르는 그 호칭이.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봐도 my lord라 그러든지 father라 그러든지 두 개밖에 없죠. 영어 성경에 호칭이. 여호와 빼면 여호와는 이제 그 신성한 그 존재에 붙인 이제 고유 이름이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란 건 the one, 영어로 the one인데 해겔 철학이나 가야 뭐 the one, the absolute라는 용어 쓸 거예요. 해겔 철학에서 the absolute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자. 근데 그거 말고는 없죠. 성경에는. 그러면은 이거 그때 성경에다가 하나님이란 말을 부득부득 우겨서 집어넣었어요,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이 양반의 논리가 뭐냐면은, 주장이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까면 고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유일신 신앙의 그 경배의 대상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게 헐버트가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간에 이 한국 문화나 한국인의 심리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통찰하고 이해를 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인이 왜 이런 식의 어떤 한류의 이미 원형이 되는 인류 보편의 굉장히 굵은 코드를 갖고 있는 게 내 안에, 한국인의 정신세계 안에. 그게 한류의 기본 틀이에요. 뭐 한류가 뭐 SM이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뭐 YJP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기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한류라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지금은 대중문화로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사상으로 만들어질 거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다고요. 그게 뭐 기업 활동으로도 나오고 정치로도 나오고 군인으로도 나오고 과학자로도 나오고 다 그런 거죠. 이거를 뭐로 봐야 되냐? 제가 오늘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국이 이 4대 축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4대 축사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서 보면 이 축사상을 4개를 전부 다 흡수해서 전부 다 공존시킨 유일한 문화예요. 보통은 하나가 들어가면 앞에 걸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제 예를 들면은 영국이요. 영국이 뭐 축사상 중에 2개를 공존시켜서 극도로 발전시킨 거 아니에요. 헬레니즘과 주데오 크리스찬이티와. 그죠? 그 2개를 공존시켜가지고 극도로 발전시켜. 여기가 4개라고, 이게 4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빙하기가 이제 끝난 게 11,700년 전쯤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인류의 그 메인 그 발자취를 보면, 이 무한살육이죠. 먼저 농경을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내 사냥터에 네가 들어와서 이제 야만인들끼리 잡아 죽이는 건데, 농사를 짓고 나니까 저 땅 저거 그냥 다 뺏고 저기서 좀 힘 좀 쓰는 남자들 다 싹 잡아주고 여자들은 데리고 살거나 노예로 쓰고 애들은 잘 그 군기 잡아가지고 노예로 부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축으로 보이고 그 땅은 뺏어야 될 대상물로 보이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무한살육이 된다고 이게. 그게 어떻게든 쫑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고대 제국, 신장일체 고대 제국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즈텍 같은 거 이런 거죠. 또 이쪽으로 오면 그게 이제 저거죠. 저기 뭐야 그 이집트 고대 제국. 또 중국으로 하면 상. 그 이제 신장일치의 고대 제국이 으스스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전 제국, 클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렉산더나 로마나 이런 그 고전 제국이 되고 이게 중국에서는 이게 주가 고전 제국에 들어가죠. 제국이라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축사상이 퍽 튀어나와요. 저 고전 제국이 등장할 무렵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이때 이 축사상은 뭐냐면 이미 서로 잡아 죽일 만큼 잡아 죽이고 별거 다 겪어봐 갖고 인류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교가요. 개인주의나 개인지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식인의 정신적 독립을 얘기하거든요. 그 군자라는 이름 아래. 그러니까 최소한 지식인에 한해서는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신의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기도 유교도.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이때 생긴 걸 4대 축사상이라고 엑시스라고 불러요.